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랬냐고? 너희들은? 너희들은 나에게 일부러 그런 거잖아. 명훈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칠순 여행을 계획했던 거예요. 날 위해서라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계획했어야지. 계단 많은데 데려가고, 올레길을 걷고, 스킨스쿠버 다이빙해. 자전거까지. 내가 무릎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도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명훈이 입술이 떨렸습니다. 첫날 이후로 너희들끼리 놀러 다니고 나만 호텔에 혼자 두고 갔잖아.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건 어머님이 아니,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위해 여행 온 게 아니었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원하는 걸 주지도 않을 거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남편 정수철 씨와는 10년 전에 사별했어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24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자식은 아들 하나, 정명훈. 45입니다. 명훈이는 중견 IT 회사에 다니면서 연봉 7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며느리 유세이는 44으로 전업주부고요. 손주는 둘입니다. 고등학생 손녀 정서연이가 16, 중학생 손자 정우진이가 13이죠. 나는 매달 연금 110만 원을 받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노후에 쓸 예금과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20억 원 정도 되죠. 그리고 남편 집안에서 내려오는 땅 문서가 제법 됩니다. 정확히 몇 평 정도 되는지 명훈이는 모를 거예요. 결혼할 때 명훈이한테 전셋집 얻는데 보태고 보태줬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라 가능했던 일이죠. 그 뒤로는 크게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 50만 원씩 주고 손주들 생일이나 입학할 때 30만 원씩 챙겨주는 정도였습니다. 명훈이네 가족과는 차로 30분 거리에 삽니다.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죠. 하지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끔 일요일에 들러서 점심 먹고 가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명훈이가 걸어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너는 잘 지내고? 저야 뭐 다들 잘 지내죠. 그래, 알았어. 바쁠 텐데 들어가서 쉬어. 짧은 통화지만 안부만 묻죠. 나도 바쁜 아들을 붙잡고 싶지 않았고 명훈이도 나와 긴 통화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형식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화를 걸어주는 아들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나는 이게 요즘 노인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처럼 같이 살지 않는 게 당연하고 자주 보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요. 자식 인생의 짐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프거나 불편한 것도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는데도 말이죠. 처음엔 계단 오르내릴 때만 아프더니 점점 심해져서 평지를 걸을 때도 시큰거렸죠.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오래 걷거나 계단은 피하세요.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명훈이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뭐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많이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조심했습니다. 산책도 아파트 단지 안을 20분 정도만 천천히 걸었고 장 볼 때도 무거운 건 조금씩만 샀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긴 해도 참을 만했으니까요. 나름 침도 맞고 혼자가 되면서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닳는 건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최대한 아프지 않게 오래 걷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쯤이었을까요? 며느리 세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서연이 학원 설명회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몇 달에 한 번씩은 집에 찾아왔는데 이번엔 못 오나 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전업주부였던 세희도 학교며 학원이며 찾아다니는 게 많아졌죠. 그래, 알았어. 괜찮아.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래, 그럼 한가할 때 천천히 와. 나는 늘 이해하는 척 했습니다. 며느리도 바쁠 텐데 자꾸 오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오랜만에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웠죠.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칠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달이 칠순이시잖아요. 그렇지.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식당 예약해서 외식할까요? 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내 생일을 챙겨주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래도 칠순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기대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일 수 있으니까요. 밥이든 뭐든 함께 한다는 게 혼자 사는 노인들에겐 정말 기다려지는 일이 되었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또 언제 못 온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적이 많이 혼자 다독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쯤 지나서였을까요? 토요일 저녁에 명훈이와 세희가 집으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점심때도 아닌데 말이죠. 어머니, 저희가 의논할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명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칠순 기념으로 가족여행 어떠세요? 여행?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속으로 너무 놀랐죠. 내 애들 학교가 있어서 올해는 못 가고 2박 3박 4일로 제주도 갈까 해요. 리조트 예약하려고요. 명훈이의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죠. 어머, 정말? 물론이죠. 어머니 칠순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요. 무슨 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세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우진이도 할머니랑 여행 가고 싶어 해요. 제주도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애써 참았죠. 결혼 후에 명훈이와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수철 씨와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이 마지막이었는데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이었죠. 그때 수철 씨랑 성산 일출봉도 올라가고 흑돼지도 먹고 바닷가를 걸으며 사진도 찍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수철 씨가 살아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죠. 그래, 좋아. 나도 오래간만에 제주도 가보고 싶었어. 명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무릎은 괜찮으시겠어요? 좀 걸어야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괜찮아. 천천히 걸으면 돼. 걱정 마.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요즘 따라 무릎이 더 아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한동안 절뚝거렸죠.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나서서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무릎 아프다고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었죠.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만만의 준비를 하리라 마음먹었어요. 진통제 먹으면 되겠지. 괜찮아.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훈이와 세희가 돌아간 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주도라니. 정말 오래간만이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동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병원이었죠. 선생님, 무릎 주사 맞을 수 있을까요? 왜요? 많이 아프세요?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을 가거든요. 3박 4일인데 무릎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히알루론산 주사 한 대 놓아드릴게요. 일주일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주도라고 하셨죠? 근데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걸으시는 데는 괜찮으실지 몰라도 계단은 많이 오르시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할게요. 주사를 맞고 나니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걷는 것도 조금 편해진 것 같았죠. 이 정도면 여행 다녀올 만해. 나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세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리조트 예약 완료했어요. 오션뷰 객실이에요. 그래, 오션뷰 너무 좋지. 근데 비싸지 않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칠순인데요, 뭐. 그래도 진짜 괜찮아요. 비행기 표도 다 끊었어요. 어머님 거는 창가 자리로 했어요. 나는 고마운 마음에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세희야. 에이, 당연한 거 하는 건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를 생각을 이렇게 해주다니요.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나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을 새로 사야겠다고 생각했죠. 백화점 2층 여성복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바람막이 점퍼 하나를 골랐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비싸다 싶었지만 칠순 기념이니까요. 이거 주세요. 네, 고객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의 말에 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죠. 서연이한테는 20만 원, 우진이한테는 15만 원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여행 가서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줘야지. 집으로 돌아와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수철 씨와 마지막으로 제주도 갔을 때 썼던 캐리어였죠. 먼지를 털고 짐을 쌌습니다. 옷 서너 벌, 속옷, 세면도구, 진통제와 상비약을 두둑히 챙겼어요. 그리고 무릎에 붙이는 파스도 챙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짐을 다 싸고 나니 벌써 설레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도 말이죠. 그날 밤 나는 옛날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수철 씨와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성산 일출봉 앞에서 찍은 사진. 수철 씨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옆에서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죠. 여보, 이번엔 손주들이랑 같이 가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나는 사진 속 수철 씨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여행 사흘 전 명훈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짐 다 싸셨어요? 응, 다 쌌어. 무리하지 마시고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제주도 날씨 봤더니 좀 쌀쌀하대요.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래, 알았다. 명훈이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게 느껴졌죠.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행 전날 밤 나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설레었죠. 내일이면 제주도에 가는구나.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눈을 뜨고 있다가 결국 1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로 산 바람막이 점퍼를 입으니 거울 속 내 모습이 한결 젊어 보였죠. 오늘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나는 가방에 손주들 줄 봉투를 챙기고
무릎 약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6시쯤 명훈이가 차를 몰고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는 이미 세희와 손주들이 타고 있었죠. 어머니 타세요. 응. 나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무릎이 조금 뻐근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진통제를 먹어둬서 그런지 통증이 심하지 않았죠. 차 뒷자리에 앉으니 우진이가 졸린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진아. 잘 잤어? 네. 근데 너무 일찍 일어나서 졸려요. 비행기에서 자면 돼. 서연이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가볍게 손을 흔들었죠. 세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가세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 차는 공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오늘부터 정말 행복할 거야. 자식들이랑 손주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설레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명훈이가 캐리어를 끌어주고 저는 뒤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어요. 체크인 카운터까지 걸어가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요. 무릎이 조금씩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또 한참을 걸어야 했죠. 저를 살피던 며느리 세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요. 아니야. 너희들 따라갈 수 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진이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해요. 그래. 할머니는 15년 만이야. 할머니, 비행기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안 무서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죠. 1시간 정도 지나자 제주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바다가 눈부셨습니다. 정말 왔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명훈이가 운전을 하고 우리는 리조트로 향했죠. 차로 40분쯤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푸른 바다, 높은 야자수, 돌담길. 15년 전 수철 씨와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와, 진짜 좋다.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하얀 건물에 넓은 정원, 그리고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었죠. 어머니, 여기에요. 명훈이가 짐을 끌고 앞서갔습니다. 객실은 10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방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명훈이네 가족이 쓰고 하나는 내가 혼자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편하게 쓰세요. 문을 열자 넓은 침대와 소파가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와, 정말 좋구나. 오션뷰예요. 어머니 방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세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너희들 고생 많았어. 고맙다. 에이, 뭐려. 쉬세요. 저희는 옆방이에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희 부르시면 돼요. 그럼 잠깐 쉬세요. 명훈이네 가족이 나가고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가 철썩거리며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때 명훈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점심 먹으러 나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점심? 지금? 네. 근처에 맛집이 있대요. 제주도 왔으니 흑돼지 먹어야죠. 애들이 배고픈지 빨리 먹으러 가자네요.
나는 조금 피곤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항까지 가고 비행기 타고 또 차 타고 왔으니까요. 무릎도 쑤셨고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날인데 방에 혼자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 가자. 식당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네. 역시 맛집이야. 명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줄 맨 뒤에 섰습니다. 30분을 서서 기다렸죠. 무릎이 점점 아파왔습니다. 서 있는 게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힘들었죠. 조금만 참자. 곧 앉을 수 있을 거야. 10분쯤 더 지났을까요? 우진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언제 들어가요? 다리 아파. 조금만 기다려. 곧 차례 올 거야. 나도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쿡쿡 쑤셨죠. 흑돼지 구이가 나왔습니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게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명훈이가 고기를 구워서 내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 한 점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웠죠. 맛있다. 그치? 여기 진짜 유명한 데라서 웨이팅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다린 만큼 맛있잖아. 세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자, 이제 어디 갈까? 명훈이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산 일출봉 갈까? 여기서 30분이면 돼. 좋아요. 세희가 말하자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산 일출봉. 거기는 계단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수철 씨랑 갔을 때도 계단을 한참 올라갔던 기억이 났죠. 의사가 계단은 조심하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인데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차를 타고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와, 진짜 높네요. 우진이가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올려다봤습니다.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명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공항 걷고 식당에서 줄 서고 이미 무릎이 많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올라가 볼게. 천천히 가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명훈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올라가는 계단쯤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계단이 시작될 무렵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죠. 괜찮아, 조금만 더라고 생각이 될 때쯤 무릎에 전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는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잠깐만 쉬었다 갈게. 난간을 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세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내려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 쉬면 돼. 하지만 무릎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더 올라갈 자신이 없었죠. 명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다녀올 테니까 어머니는 밑에서 기다리세요. 그래야겠구나. 나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욕심의 다음 일정까지 망칠 순 없어서 쉬기로 했습니다. 아픈 무릎이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밑에 매점이 있어요.
거기 벤치에 앉아 계세요. 빨리 다녀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나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나도 같이 올라가고 싶은데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매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1월의 제주도는 생각보다 쌀쌀했죠.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세차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다들 웃고 떠들며 즐거워 보였죠. 나만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언제 오려나. 1시간 반 정도 지나서야 자식들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진짜 빨리 정상만 찍고 왔어요. 아니야. 괜찮아. 위에서 경치 정말 좋더라고요. 어머니도 무릎만 괜찮으시면 같이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세희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위에서 사진 엄청 많이 찍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 차를 타고 리조트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죠. 무릎이 퉁퉁 부은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뜨겁고 아팠습니다. 내일은 괜찮겠지. 나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한 알 먹었습니다. 저녁 6시쯤 명훈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먹으러 나가실래요? 응. 리조트 근처 해산물 식당 예약했어요. 7시에 나가면 돼요. 알았어. 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죠. 식당은 리조트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회와 전복죽이 나왔습니다. 맛은 좋았습니다. 어머니, 맛있으시죠? 응, 맛있네. 제주도는 역시 해산물이죠. 명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리조트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첫날이었지만 생각보다 피곤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못 올라간 것도 아쉬웠고요.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7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는 눈을 떴지만 온몸이 뻐근했죠. 특히 무릎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꾹꾹 눌러가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어제 계단 올라간 게 너무 무리했나? 화장실에 가서 무릎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파스를 다시 붙이고 진통제를 2알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알만 먹는데 오늘은 2알을 먹었죠. 오늘은 괜찮을 거야. 8시에 명훈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아니, 아직. 리조트 뷔페 식당에서 먹어요. 저희 먼저 내려가 있을게요. 그래, 곧 내려갈게.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은 로비 옆에 있었죠. 명훈이네 가족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절뚝거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어머님, 무릎 괜찮으세요? 걸으시는 거 보니까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세희가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아침이라 좀 뻣뻣한 것뿐이야. 그러세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응. 뷔페에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빵과 샐러드, 미역국을 조금 담았죠. 자리에 앉아 먹는데 명훈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올레길 걷기 어떠세요? 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올레길? 네. 제주도 둘레길이요. 바닷가를 따라 걷는 길인데 경치가 정말 좋대요. 5km 정도 되는데 2~3시간이면 돌 수 있어요. 2~3시간을 걷는다고요? 어제 성산 일출봉 계단도 못 올라간 내가 2~3시간을 어떻게 걷나요? 나는 난감했습니다. 나는 올레길 걷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세희가 서연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제주도 와서 올레길은 꼭 걷고 싶다고 했거든요. 서연이가 꼭 해보고 싶은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구나. 명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리조트에서 쉬실래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희들만 가려고?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무릎이 불편하시니까요. 억지로 걸으시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때쯤 돌아올게요. 그때 같이 식사해요. 응, 알았어. 아침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있으니 옆방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출발하자. 와, 올레길이다. 복도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죠. 햇살이 반짝이고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저 바다를 걷고 싶은데, 하지만 나는 무릎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케이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죠.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심심하고 외로운 생각이 들었죠. 갑자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픈 무릎에 만만의 준비를 하고 왔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기대하고 좋았던 기분도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헛웃음만 나왔어요. 이럴 거면 집에 있는 게 나았겠네. 점심시간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이었죠. 냉장고를 열었더니 어제 편의점에서 산 김밥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맛없네. 그래도 배가 고파서 다 먹었습니다. 명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오는지 궁금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명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바람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죠. 명훈아, 너희들 언제 와? 아, 어머니. 죄송해요. 올레길이 생각보다 길어서요. 2시쯤 갈 것 같아요. 2시? 네. 혹시 배고프시면 룸서비스 시켜 드세요. 리조트 식당도 있고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2시라니. 아직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혼자 식당에 가기도 그렇고 룸서비스를 시키기도 민망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물을 꺼내 먹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2시 반이 되어서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명훈이와 세희, 그리고 손주들이 서 있었죠. 다들 얼굴이 발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올레길 진짜 좋더라고요. 바다도 보이고 길도 평평하고. 세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어머니도 무릎만 괜찮으시면 같이 걸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드셨어요? 김밥. 아, 냉장고에 있던 거요? 저희는 올레길 근처 식당에서 해물라면이랑 김치전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거기 김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세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경치가 얼마나 예뻤는지. 나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머니, 오늘 저녁은 리조트 뷔페 어떠세요? 여기 뷔페가 진짜 좋대요. 해산물도 많고요. 그래.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저만 따로 떨어진 느낌이었죠. 저녁 6시 리조트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이 정말 다양했어요. 초밥, 회, 스테이크, 파스타.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하지만 나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샐러드 몇 점과 빵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안 맞으세요? 명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배가 안 고파서. 아까 김밥 드셔서 그런가? 그래도 좀 드세요. 이거 비싼 거예요. 세희가 재촉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몇 개 더 집어먹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자 명훈이가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내일은 뭐 하실래요? 내일? 저희는 스쿠버 다이빙 체험 예약했거든요.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요. 스쿠버 다이빙? 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못하지, 그런 거. 아무래도 그렇겠죠? 어머니는 그럼 리조트에서 쉬세요. 수영장도 있고, 스파도 있고, 리조트 안에 구경할 데 많아요. 그래. 저녁 때 돌아와서 같이 저녁 먹어요. 내일 저녁은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명훈이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알았어. 명훈이가 나간 뒤 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일도 또 혼자구나.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죠. 칠순 기념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한 여행이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리조트에 두고 자기들끼리만 즐기러 다녔습니다. 나는 그저 방 안에 갇혀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죠. 이게 뭐야? 이게 나를 위한 여행이야? 순간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나는 거의 혼자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한 시간은 식사 시간뿐이었죠. 그것도 1시간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혼자였습니다. 이럴 거면 왜 데려왔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릎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오래 걷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방 안에만 있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천천히라도 같이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자식들은 처음부터 나를 빼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올레길도 스쿠버 다이빙도 전부 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무릎이 아프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나를 취급하다니 너무 서러웠어요. 칠순이라는 명분 아래 본인들은 효도 여행을 온 거라고 하겠죠. 하지만 본인들만 놀러다는 건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2~3시간 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처음에는 내 무릎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나를 두고 가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틀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하필 성산 일출봉이었을까요? 계단이 많다는 걸 뻔히 알면서요. 왜 올레길이었을까요? 2~3시간씩 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요. 왜 스쿠버 다이빙이었을까요? 70된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면서요. 혹시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설마.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8시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명훈이네 가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세희와 명훈이가 뭔가 수군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얘기할 건데? 알았어. 저녁에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뭐 얘기하는 거야? 나는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오늘 일정 얘기했어요. 세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거짓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우도 갈 거예요. 우도? 네. 제주도 옆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배 타고 15분이면 돼요. 명훈이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자전거도 타고 땅콩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자전거라고요? 나는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든데 자전거를 탄다고요? 나는 어머니는 배 타고 가셔서 카페에 앉아 계시면 돼요. 저희가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세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나는 빠지라고 또 나를 어딘가에 두고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2시간 정도예요. 2시간이요?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나는 2시간 동안 카페에 혼자 앉아 있으라는 거야? 어머님, 우도 카페 분위기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힐링이 되는데요. 세희는 저와 눈도 안 마주치고 말했어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일부러 이러는 거야. 무릎이 아픈 나를 데려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명분은 있죠. 나의 칠순 기념으로 여행을 온 거지만 실제로는 나를 방 안에, 카페 안에, 리조트 안에 가둬두고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거였습니다. 싫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안 갈 거야. 나는 리조트에 있을게. 어머니, 너희들끼리 가. 아침을 대충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명훈이네 가족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올게요. 재밌게 놀다 와.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다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옛날 친구 박정자 씨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순호가 나 정자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 지금 제주도라며? 아들이랑 칠순 여행 갔다고 했잖아. 재미있어? 응. 저는 힘없이 얘기했어요. 어때? 좋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호가 왜 그래? 정자야. 목이 메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 바보였어. 무슨 소리야? 나는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정자에게 털어놨습니다. 성산 일출봉, 올레길,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오늘 우도 이야기까지. 뭐라고? 그게 무슨, 누가 칠순 여행에 스쿠버 다이빙을 해? 너 무릎 아픈 거 명훈이가 몰라? 알아. 근데도 그렇게 걷는 것만 가자고 했다고? 그러게 말이야. 이거 칠순잔치라고 데려가 놓고 자기네들끼리만 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보였다고. 아이고 기가 막히다.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 처음엔 몰랐어. 근데 점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같이 안 다니려고. 그러네.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야. 확실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당연하지. 널 생각한다면 그런 코스는 절대 짜지 않지. 정자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데려오지 말지. 효자 노릇해야 해서 그런가 보지. 부모님 모시고 칠순 여행 타이틀은 좋잖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호가 너 얼마 전에 나랑 재산 남은 거 얘기했잖아. 예금도 있고 다 합치면 20억은 넘지. 그럼 아파트 하나만 해도 그 정도 나오니까. 열받는데 확 주지 마라. 엄마 모시고 여행 가는데 지들끼리 놀아? 무릎 아픈 것도 뻔히 알면서. 정자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호가 정신 차려. 요즘 자식들 그래. 부모 돌보는 데는 관심 없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지. 너도 너만 생각해.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침에 명훈이와 세희가 티격태격하며 속닥거리는 게 저 때문인 것 같았는데 제 짐작이 맞은 것 같았어요. 나한테 뭘 얘기하겠다고 한 건지 궁금했지만 왠지 알 것도 같았어요. 세희가 얼마 전부터 이사를 가고 싶어 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부족했겠죠. 알고는 있었지만 잘 해결하리라 생각했었죠. 결국 그거였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나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우겨넣고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리조트에서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40분이면 도착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30분 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리조트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고객님, 체크아웃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먼저 급한 일이 생겨서요. 택시에 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리조트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하는 거야. 이게 맞아. 공항에 도착해 항공사 카운터로 갔습니다. 오늘 서울 가는 비행기 있나요? 네, 5시 비행기에 자리 있습니다. 그걸로 한 장 주세요.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았어요. 명훈이한테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찾겠지. 1시간쯤 지나서 명훈이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뒤로 또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나는 답장했습니다. 서울 간다. 너희들끼리 즐겁게 놀다 와.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명훈아.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 알았어. 뭐요? 너희들이 왜 나를 데려왔는지. 명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때문이지? 어머니, 그게 무슨. 너희들 하는 얘기 들었어. 내 칠순 여행이 아니라 너희들 여행에 나를 끼워 넣은 것도 알아. 그러니 내가 빠져줄게. 나 신경 쓰지 말고 놀다 오렴. 나는 전화를 끊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멀어졌습니다. 여기 도착할 때만 해도 즐겁기만 했는데 지금은 보기도 싫어졌네요. 다시는 안 올 거야. 절대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7시였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이 최고야.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야. 휴대폰을 봤습니다. 명훈이한테서 전화와 문자가 10여 통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서울 가서 집에 들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얘기 나눠요. 어머니, 오해예요. 여러 통의 문자가 왔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요? 오해가 아니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갈 곳이 있어.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둔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유언장 작성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한가요? 오전 11시에 자리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할게요. 10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시청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30분쯤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빌딩 10층에 있는 사무소로 올라갔습니다. 김순옥 씨 맞으시죠? 네. 변호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제 재산을 전부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전부요? 상속인이 있으신가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시면 유류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언장을 써도 아드님이 유류분 청구를 하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으실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볼까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통장 잔고증명서와 시골 땅 문서를 준비해 갔습니다. 마포구 아파트 시세 20억, 예금 5천만 원. 총 20억 5천만 원 정도 되시네요. 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 시골에 있는 땅은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크게 높지 않고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해당 토지는 처분 후 전액 기부라고 적어두면 상속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땅도 제 마지막 결정대로 하고 싶어요. 기부하실 단체는 정하셨나요? 어린이 병원으로 나눠서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경하시려면 다시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사무소를 나오면서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김치, 두부, 계란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 점심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 한 공기를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명훈이와 세희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명훈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세희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둘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명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무릎이 불편하시니까 무리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일부러 그런 거잖아. 명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단 많은 곳, 오래 걸어야 하는 곳, 자전거 타는 곳. 전부 내가 못하는 것들만 골라서 간 거잖아. 어머니, 그게. 그러면 명분은 있지.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여행 갔다고. 효도했다고. 세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위해서? 나를 위했다고? 나는 웃었습니다. 나를 위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계획했어야지. 드라이브 코스, 전망 좋은 식당,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해변.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뭘 했어? 나를 방 안에, 리조트 안에 가둬두고 너희들끼리만 즐겼잖아. 죄송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랬는지 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파트 때문이지. 명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라고? 그럼 뭔데?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으면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하루 종일 난 리조트 방 안에만 있는 내 심정을 너희들은 알기나 해? 명훈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명훈아, 솔직히 얘기해봐. 여행 가기 전에 세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아니, 그게 어머니 모시고 가면 아파트 물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세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시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어머님, 알았어. 이제 다 알겠어.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 명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 공증까지 다 마쳤어. 어머니, 설마 내 재산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명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번엔 세희마저 일어나서 나를 향해 소리쳤어요. 정말 잘못한 게 없니? 나를 이용했잖아. 이용한 게 아니에요. 명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뭔데? 진심으로 날 생각했어? 여행 내내 나를 혼자 두고 다니면서? 그건 어머니 무릎이 불편하셔서. 핑계 대지 마. 일부러 그런 거 나도 다 알아. 부모를 모시고 가는 여행에 나를 두고 너희들끼리 놀진 않아. 세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유언장 썼고 법적 효력도 있어. 변경할 생각 없다. 법을 잘 모르시나 봐요. 명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유언장 써도 유류분 청구하면 저희가 절반은 받을 수 있어요. 알아.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절반은 가질 수 있겠지. 대체 왜 그러셨어요? 일을 왜 복잡하게 만드세요? 네. 이젠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알아서 잘 지내라. 난 알아서 잘 살 테니. 명훈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저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위해 나 혼자서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나름대로 너희들과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 주사도 맞고 진통제도 먹어가며 버텼다. 하지만 너희들과 어울릴 수 없었지. 제일 가까운 가족이면서도 늘 외로웠고 혼자였어.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진심은 알아. 너희들이 날 사랑해서 잘하는 건지, 돈 때문에 잘하는 건지. 명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확실히 알았어. 너희들은 칠순인 나보다 내 아파트가 필요했던 거지. 아니에요. 명훈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돈 한 푼 없어도 너희들이 날 모실 수 있어? 내가 아프면 누가 날 챙길 건데? 너희는 그 3일도 나를 신경 쓴 사람도 없었잖아. 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 어머니, 너희들과 나 조금의 시간을 갖자. 어머님, 제발. 그만. 나는 소리쳤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명훈이와 세희는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에서 세희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잘한 거야. 이게 맞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서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천천히 운동이라 생각하고 걸었어요. 제주도에선 아픈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용 썼지만 지금은 중간중간 쉬면서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집 할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어머, 순옥 씨. 제주도 다녀왔다며? 네, 다녀왔어요. 어땠어? 좋았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래, 아들이랑 갔다며? 효자네, 효자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효자라고요? 이제 나이 들면 자식이 최고야. 돈 있어도 자식 없으면 소용없어. 옆집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최고라고. 자식한테 잘하면 나중에 돌봐줄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어 먹었죠.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오후에 친구 정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호가 어떻게 됐어? 그 다음날 집에 바로 왔어. 오고 나선 법률사무소 가서 유언장 썼어. 진짜? 잘했다. 정자는 통쾌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명훈이는 뭐래? 어제 찾아왔었어. 난리 났지. 당연하지. 재산이 반이나 날라갔는데. 그래도 안 봐줄 거야. 잘했어. 그런 자식한테 재산 주면 안 돼. 정자와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역시 친구가 최고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훈이한테서 매일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훈이와 저는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어요. 2주일이 지나고 명훈이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복도에서 명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습니다. 조금 뒤에 명훈이는 저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매정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세희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돌아가. 어머님, 더 이상 할 말 없어. 너희를 아직은 보고 싶지 않다. 세희도 결국 돌아갔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명훈이한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유언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발이요. 나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달라니. 역시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리조트 방 안에 혼자 두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달랐다면 아마도 모두 다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요? 2달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명훈이네 가족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수철 씨 사진을 꺼내놓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매정했나? 그래도 재산 처분한 거는 후회하지 않아요. 사진 속 수철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맞아. 잘하고 있어. 명절 음식을 혼자 먹었습니다. 전, 나물, 떡국. 맛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운이네 가족이 와서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나를 챙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였죠. 오히려 내가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느라 더 힘들었습니다. 혼자가 편하네. 오후에 정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 응, 잘 보내. 넌? 나도. 우리 아들네도 안 왔어. 왜? 며느리 친정 갔대. 처음엔 화가 나더니 이젠 안 오는 게 더 편하더라. 오면 내일이 더 많아. 정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볼까? 좋아. 심심한데 같이 수다나 떨자. 좋지. 통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친구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떨 수 있었습니다. 자식한텐 기대지도 말고 매달리지도 말자. 시간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나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아팠지만 약을 먹으며 관리했죠. 여기서 더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명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대학 합격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나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서연이가 대학생이 되었군요. 예전 같았으면 축하 용돈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을 조금 보태주었겠죠?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내 인생을 살 거야.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됐습니다. 이제부턴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